제7강 남근기 과제의 반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그 6주 과정, 즉, 제7세까지 성장 과정인,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한 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학습 목표를 보면은 개인 내적인 갈등과 인정욕구, 거절불안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고 아동과 성인에서 나타나는 남근기의 주제를 토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21절에서 24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이 남근기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남근기의 주제에 대해서 세 개로 정리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주도성이었죠. 이건 보통 이제 에릭슨이 얘기했던 그 남근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인정욕구라고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이라는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밸런스. 이에 상응하는 문제들로서는 주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죄책감을 갖는다고 하죠. 인정욕구와 관련된 문제는 거절불안 내지는 애정상실불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균형에 대한 부분은 흔히 갈등, conflict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좀 전에 읽은 성경 말씀도 이러한 갈등,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내적으로 갈등할 때는 이 내적인 구획 안에서 여러 부분들이 서로 부닥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제일 그림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프로이드의 구조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프로이드는 인간 이해를 말할 때 처음 1900년에 지형학적 모델을 설명했죠.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후에 1920년이 돼서 구조적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델, 인간 이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프로이드는 인간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진다. 즉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식의 설명을 했고 의식의 특성과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에 들어서서 구조적 모델을 언급하면서 원본능, 자아, 초자라는 세 분액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도 알지만은 마음 속에는 참 여러 영역이 있어서 서로 어떤 면에서 다투고 싸우는 느낌을 많이 부여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바로 이 구조적 모델. 서로 간에 부닥치고 싸우는 특성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모델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남근기라는 거죠. 왜 그전에는 이 구조적 모델이 완성되지 않느냐? 가장 문제가 바로 초자아에 있습니다. 초자아는 생성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남근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근기 이전에는 원본능과 자아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내적 갈등이라는 주제가 많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근기의 특성은 어떤 면에서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전에는 그만큼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다.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아직 타인의 그 특성을 내면화할 수 없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기억력이 충분히 형성되지가 않아서 타인의 특성들을 충분히 내재화할 수가 없는 시기이다. 타인의 특성을 내재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부모님의 것을 자기 안에 넣어서 자기 마음의 분해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자아라는 자체가 형성되려면은 내면화 과정, 즉 기억력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남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원이 그려 있는데 보통 이제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이제 원으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프로이드가 인간 심성에 대해서 그린 이해한 이 두 가지 이해, 지형학적 모델과 구조적 모델을 하나로 그린 그림이 바로 아래와 같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자면은 첫 번째 그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초기 이론을 그 그림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선이 바로 그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 그런 선이에요. 이 선이죠. 이 선을 통해서 윗 영역은 보통 이제 의식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아래 영역은 이제 무의식 영역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적 모델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세 부분으로. 이 그림에서 먼저 그 의식 부분은 두 영역으로 되어 있고 무의식 부분은 세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본능, 그림이 조금 그 분획이 크기가 맞지는 않은데 원본능의 요소 부분을 따지자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본능이 무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원본능 영역을 좀 넓혀서 그리는 게 더 그림에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본능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게 자아죠. 자아를 우리가 녹색으로 그리자면은 이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아죠. 그리고 일부 무의식에도 자아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녹색 부분이 자아 영역에 해당합니다. 무의식이 아니라 원본능.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초자아가 되죠. 초자아 영역은 대부분 무의식에 있지만 의식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초자아도 일종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존의 자아와는 영역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초자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부모의 영역들을 차용해서 만들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스스로 만들어낸 원본능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 영역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 빼고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은 되게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 내지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기본적인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갖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본능입니다. 원본능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악이다라고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본능이다라고 설명하는 태어나면서 그대로의 어떤 특성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악이나 본능 또는 선천적.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초자아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결국은 이것은 부모의 권위,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세상의 도덕 규범, 또는 종교적인 양심 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흔히 설명하죠. 첫 번째는 자기처벌적인 요소가 있고요.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원리 원칙을 따져가면서 자기가 잘못되고 옳지 않은 것들을 처벌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이상이라고 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목표 의식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초자아 영역에 같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개 이러한 그 원본능과 초자아의 요소들이 상당히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죠. 흡사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부닥칩니다. 마치 원본능과 초자아가 철천지 원수인 양 서로 좀 부닥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냉정하게 보면 서로 상당히 흡사한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형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서로 굉장히 부닥칩니다. 원본능은 그저 자기의 욕구에 만족하기를 원하고 초자아는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원본능적 요소들을 억제하고 자기 이상을 향해서 절제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고, 결국 이 두 가지의 갈등, 두 가지의 부닥침을 해결하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바로 자아가 집니다. 마음속에 또 중재자가 하나의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중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아는. 그래서 이 초자아와 원본능의 상호 상반된 요구와 욕구들을 적절하게 선에서 중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자아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그 인간 심성의 구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이 스스로 굉장히 갈등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다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도성 부분, 인정욕구 부분, 균형 부분에서도 보지만 이런 그 복잡한 점들을 마음속에 그 틀이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적 갈등들의 소지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 더 달리 설명하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근기의 가장 주된 주제들 세 가지 나열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주도성. 두 번째, 인정욕구. 세 번째, 균형. 이러한 특성들은 결국 그 아이가 갖는 이 분별 능력, 다양한 점들을 분별하는 능력에서 연유하고, 그가 이미 학문기를 통해서 기억력이 완성되어서 내면화가죠. 타인의 특성들을 내 안에 두고 내 것으로 삼는 그런 특성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양한 대상과 아이와의 삼각관계. 그전에는 이제 양자 관계인데, 이제 흔히 모자 관계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어머니와 자신과의 둘만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제3자가 나타났다. 제3자가 흔히 이제 아버지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표상을 되지만은 아버지 외에도 실은 제3자의 특성들은 많이 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삼각관계를 이룬다. 일대 다의 관계다. 내 한 명이 어머니라는 유일한 한 사람의 양육자가 아니라 다양한 대상. 이것은 결국 사회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일대다의 관계는 다양한 일대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론가들은 그 1대1의 관계의 재현에 불과하다. 결국 같은 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은 그보다는 훨씬 복합적인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 명과의 관계를 단순히 한 명과의 관계의 여러 개의 1대1의 관계라고 단순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것이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호작용도 일으켜서
우리가 흔히 전체적인 큰 합이 부분의 합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걸 잘 알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산수지만은 실은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많은데 바로 이 지금 남근기의 시기도 단순하게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들을 재현하는 또 다른 관계가 많이 반복된다는 수준으로 단순할 수 있지 않고 그 관계들이 서로 얽혀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복잡해진다는 특성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개인 내적으로도 마음속 갈등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대인관계 갈등과 거의 비슷하게 마음속 안에서도 분액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분액의 다툼은 마치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잡하고 얽혀있는 관계만큼이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많이 우리가 유념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성적인 주체성이죠.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외형적인 신체적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입장에서 자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배우는 개념, 성적 정체감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내지 주체성.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세워가는 기간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도성의 부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 가면서 자기가 일을 동기까지 가지고 계획해 나가면서 진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정 욕구. 이제 대상이 있고 없고라는 어떤 그 대상 상실 자체는 이렇게 매여 있지는 않지만은 그 대상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나를 사랑해 주느냐, 나를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균형의 문제. 이 균형의 문제는 다양한 점들을 갖고 있죠. 이런 균형, 생물학적인 균형도 있고, 또 심리학적인 균형도 있고, 사회적인 균형도 있고, 다양한 측면의 균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균형의 문제, 특히 이제 개인 내적인 갈등의 부분과 상응하는 측면으로서의 내적 균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동기와 성인기에서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제가 4가지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지금 주로 언급하는 내적 갈등에 대한 사례를 하나 얘기했고요. 둘째는 인정 욕구와 관련된 거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성격적인 부분, 하나는 일상에서의 부분 해서 두 부분을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적 정체감과 관련된 성적인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내적인 복잡함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부인 김 씨는 비교적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사정이 안 좋다면서 급히 돈을 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김 씨는 자신의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는데 부탁을 거절하자니 이 친구 사정은 안 좋다 싶어서 고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되게 이제 고민을 한다 이런 표현들도 갈등의 요소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죠. 할까 말까. 또 그 단순한 두 가지의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굉장히 복합된 요소들. 지금도 보면은 그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 상대방과의 의리 문제, 그 친구의 사정,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생각하잖아요. 그는 부인과 이 문제를 상의할까 생각도 해보지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갈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들을 세우고 그 판단을 이제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은행에 이제 일부를 대출을 받아서 친구에게 돈을 꿔줬어요. 김 씨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치게 된 것은 친구가 돈을 갚기로 말한 기한이 한 달 정도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돈을 갚는다는 말과는 상관없이 소식이 없어요. 기한을 넘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는 게 부담이 될까봐,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힘든 친구한테 괜히 돈 달라고 하면 부담될까봐 말을 안 하다가, 근데 그래도 전화를 해야겠다. 너무 또 얘기를 안 하면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벌써 기간이 그렇게 됐냐 라고 얘기하고, 그 말투가 맞지, 내가 돈을 너한테 껐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 꽂은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잠을 들지 못하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여기고 왜 살고 있는지 허무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벌써 그 기간이 그렇게 됐냐, 또 내가 돈을 꾸기라도 했느냐라는 그 투에 당황스럽다고 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는데, 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화를 내겠죠. 그리고 신경질, 분노, 뭐 다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쩜 저럴 수가 있냐, 내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꿔가면서까지 도와주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얘는 참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친구를 매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중소기업 간부인 김 씨의 태도들은 상당히 고기와 독특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친구 탓일까? 단순히. 또 본인 탓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본인 탓을 해볼 수 있는, 의심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잠을 들지 못하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지고 왜 살고 있는지 허무한 느낌이 드는, 여러 면에서 자기의 문제를 지금 이 상황의 문제를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자기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 또 나는 참 살 가치가 없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앞서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자기 판단, 특별히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점, 이제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돈 꿔서 친구한테 꿔줬는데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다,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마음속 안에서 혼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교류는 그저 전화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친구의 어떤 반응을 듣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내담자 혼자서 자기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많은 일상에서의 갈등들은 우리의 내면의 복잡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함은 바로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복잡함이라는 특성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된 남궁기적인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궁기 때는 그것이 실제 외부 대상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이후로의 과정에선 지금처럼 자기의 내면 안에서 복잡한 관계들이 반복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는 인정 욕구 및 거절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정상실 불안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두 번째 사례인 이 인정욕구의 부분은 성격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정욕구의 이 성격 성향과 관련이 있는 수동적 자기애라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씨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뿐만 아니라 미리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여 물어보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최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을 챙겨주느라고 잠을 설치다가 보니까 직장에 연이어서 2번을 지각을 했어요. 그 상사는 워낙 그가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나 보다 라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 안 늦으면 혼내고 그러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성실해도 늦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안 하면 곤란하다 싶으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를 이해하는 마음은 있어도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 요즘 몇 번 늦네, 다음엔 일찍 오세요, 이렇게 좀
부드럽고 농담 섞인 말투로 이제 상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씨는 집에 와서도 이 상사의 이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까 좀 늦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나를 창피를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나. 그리고 상사가 정말 나는 믿긴 하나 신임을 하나 이런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조금 이 뒤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할 때 다소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과하다. 이 사람의 그 성실함에 비해서 너무 그 어떤 부정적인 표현 내지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러한 특성을 지닌 것이 바로 수동적 자기애의 성향들입니다. 수동적 자기애라는 표현 패시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은 실은 제가 붙인 표현입니다. 그 자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이제 몇 가지로 하는데 저는 그것을 능동적 자기애와 수동적 자기애라고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능동적 자기애는 말 그대로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을 흔히 가리켜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다라고 진단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남들 앞에서 그저 자기 잘났다는 얘기만 하고 남들 얘기는 거의 거들떠 듣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오로지 자기 잘났다는 생각과 자기에게 집중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동적 자기애는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잘났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건 동일한데 문제는 이 수동적 자기애는 그 문제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수동적 자기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못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상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비난하거나 너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능동적 자기애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거들떠보지 않는, 즉 남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는데 이 수동적 자기애는 자기가 잘났다고는 생각하는 면이 내심이 있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그 중요한 기준이 남들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 능동적 자기애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만들면 그만인데 수동적 자기애는 자기가 잘났다는 것들을 남들이 확인을 늘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럽게 자신에 대한 표현들을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쓰지 않고 그리고 남들이 칭찬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인격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수동적 자기, 스스로 그 자기의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손상받지 않으려고 꽤나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그 아주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지 않은 그러한 성실함과 순수하지 않은 남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사람과 순수한 의미에서 남에 대한 배려나 봉사 이런 차이가 뭐가 있느냐? 뭐 아직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되게 이 수동적 자기가 갖고 있는 남을 위한 배려나 그 남을 위한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다소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짐처럼 많이 여긴다는 겁니다.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출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수동적 자기애는 결국 그 스스로에 대한 인정 욕구, 애정 상실 불안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려는 아주 최선의 자기 방어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인정 욕구 내지는 거절 불안이 꼭 성격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주 여러 면에서 실은 우리는 거절 불안의 측면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죠. 거절 혹은 불인정에 대한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거절할 때도 있고, 또 취직을 위해 여러 군데 면접을 했는데 기회가 안 오는 경우도 많죠. 또 뭐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가 자격이 부족해서나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거절이 그냥 이렇게 남들이랑 좀 비교하다 보고 뭐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흔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절이 반드시 능력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은 본인 입장으로는 그것은 능력 부족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거절을 자주 당했다고 거절에 모두 익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자주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지만은 거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덤덤해지기보다는 더 예민해지는 사람들도 많죠. 거절을 자주 당한다는 게. 또 반대로 거절을 자주 겪지 않았다고 해서 거절에 민감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도 안 했으니까 민감 안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이 자객적 그 수동적 자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남들보다 거절당한 기회가 상대적으로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에 대한 민감성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이는 또 거절을 자주 겪다 보니까 그 거절당할 일들을 오히려 더 안 만들려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싫다 보니까 조금에도 거절 기미가 있으면은 먼저 자기가 도망을 가요. 거절의 경력을 또 하나 누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 그 방금 그 자기 수동적 자기에서도 설명했지만은 거절을 겨우 거의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민해서 거절을 경계하는 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 생활 속에서 거절, 불인정, 애정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제약이야 뭐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남근기적인 주제의 부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 갈등 영역들을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적인 정체감 내지 성적인 갈등의 부분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게요. 사랑의 감정은 일종의 전이 감정이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몇 가지 경험, 느낌, 정보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결정된다. 근데 호감은 객관적인 이러한 지표에 의해서 실은 움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일종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성적인 정체감도 확인한다. 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트랜스퍼런스죠. 그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이 지금 새로운 인물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와 애틋한 관계를 특별히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커서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결국은 아버지를 좋아했던 마음들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이, 즉 처음에는 아버지였던 이 대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이런 전이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만약 이런 전이적인 부분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우리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결정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할 때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가 아니라 그저 마음에 이끌리는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식의 표현들을 써가면서 사랑의 감정, 실은 분노의 감정도 비슷하긴 하죠. 그러한 감정이 밀려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것은 어린 시절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가 상당히 끈질기게 작용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실은 비합리적으로 너무 이 감정의 줄기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죠. 또 사랑은 우리의 성적인 정체감도 많이 확인을 합니다. 자신이 남성을 좋아하는지 여성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성애자로 평가할지 동성애자로 평가할지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누구를 좋아하느냐라는 마음에 따라서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개념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이 감정은 결국은 타인에 대한 내 강렬한 intense feeling이라고 했죠. 내 강렬한 감정이자 동시에 이 감정을 통해서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특성마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내용을 더 읽어볼게요. 성관계는 남성의 남성됨과 여성의 여성됨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이다. 여기 이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사춘기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프로이드가 성기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제니탈 피리어드. 이때는 바로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남근기, 펠릭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펠릭 스테이지, 피리어드 스테이지라고도 보통 쓰죠. 제니탈 스테이지. 이 펠릭, 남근기의 부분을 바로 재현하는 것이죠, 재현. 가장 확실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남근기는 주로 남자의 성기로 모든 개념을 설명했지만은, 이제 성기가 돼서는 여성은 여성의 성기, 남성은 남성의 성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리비도적인 요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성관계죠, 성관계. 이 성관계를 통해서는 남자가 스스로 남성됨을 확인하고 여성이 스스로 여성됨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남근기 시절의 경험을 설명할 때 그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갖는 이 아이, 나의 intense feeling, 강렬한 감정이 양쪽에 다 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다듬어가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라고 설명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렬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강렬한 감정.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큼 강렬한 감정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관계는 그 관계에 비하면은 그러한 강렬한 감정의 대표격인 셈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관계에서 특히 이제 남성 그런데 이 짜릿한 어떤 신체 감각에 의존한단 말이죠. 관계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신체적인 감각 감정에 의존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성기기적 성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성은 좀 더 감성 위주의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관계를 본래의 모습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곧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그 두 사람과의 교류의 측면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정상적인 이런 성관계 외에도 이 변태적인 성욕 또한 자신의 인격을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재확인하고 싶은 갈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와 관련된 여러 환상과 문제들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특히 남근기의 갈등 부분을 잘 대별해 주는 것이죠. 변태적인 성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기회 있으면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변태적인 성욕의 외형, 그가 갖고 있는 자학증, 세디즘이든 메조키즘이든지 절편 음란증이든지 이런 진단에 대한 어떤 특성들의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 변태, 파라필리아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역동은 보통 이제 safe sex, 안전한 섹스라는 단어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섹스. 무엇이 안전한 섹스이냐? 그것은 바로 남근기 시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일한 그 강렬한 감정을 쏟아도 그것이 자기한테 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 구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안전한 섹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안전한 섹스냐? 안전한 강렬한 감정 교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성인에서는 그것이 그 강렬한 감정 교류라는 것이 보통 섹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안전한 섹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변태적인 성욕자들은 환경에서 전혀 안전하지 않은 방식을 취합니다. 즉 길거리에서 난잡한 어떤 행위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화감을 주는 행위를 하죠. 여고나 여중 앞에서 자기의 그 신체를 드러내서 성기를 드러내서 여학생들을 놀라게 하고 본인은 그것을 통해서 성적인 환상을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변태적인 성욕을 푸는데 이 여학생들이 이러한 그 변태의 성욕자를 만났을 때 반응들은 전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죠. 다들 위협을 느끼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소리치고 도망간단 말이죠. 거기는 전혀 안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희한하게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섹스해 주기를 바라는 안전한 섹스에 대한 환상을 가져요. 이것이 변태적인 성욕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섹스를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되지도 않는 환경에서 안전함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남근기 시절이 그에게 매우 불행하였다라는 반증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단순한 설명이 되지만은 아무래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남근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교류 갈등, 교류적인 해를 입은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항상 현실은 아버지, 어머니와 자신과의 이 삼각관계가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머릿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환상 속에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어머니와의 강렬한 교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상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비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것이 커서도 반복되는 것이 바로 변태라는 겁니다. 환경은 도저히 본인한테 안전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진정한 수용과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괴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긴 하지만은 그의 마음 하나는 이해해줄 법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조화롭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수용받기를 원하는 환상을 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용 계속 읽죠. 그러므로 이 성관계와 관련된 여러 환상과 문제들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특히 남근기 부분을 잘 대변해준다. 성적인 꿈 또한 이러한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꿈이나 몽정, 이러한 상황은 주로 웨디푸스 갈등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웨디푸스 갈등이라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갈등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국악이나 학문기의 주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문학 안에서도 이 웨디푸스 갈등 주제는 특히 많습니다. 특히 서구적인 문화 매체에서는 이 웨디푸스 갈등 주제가 아주 많아요. 심지어 그 동양 영화나 동양 문화가 서양에서 성공하려면은 그 동양 문화에서는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긴 하지만은 동양 문화에서는 그 조금 덜 중요하게 취급하는 웨디푸스적인 주제, 이 주제의 부분들을 자기의 문학 안에 영화나 음악이나 이 문학 안에 담아서 보내지 않으면은 되게 실패한다. 이러한 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웨디푸스 갈등 상황이라는 게 훨씬 서구적인 문명 안에서 익숙하게 문화적인 코드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은 동양 안에서도 그 문화적인 코드로만 그렇게 설정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남궁기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잡한 문제의 현실에서 당하는 다양한 갈등의 주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네 사례를 통해서 이 남궁기에 경험한 이 주도성의 문제, 인정 욕구의 문제, 또 균형과 조화의 문제,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반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그 이제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성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지금까지 했던 국악기, 학문기, 남궁기의 주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럴 때마다 항상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까지 일단은 남궁기까지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 개념을 어떤 연령에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